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해축팬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슬롯의 축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일단은 최근에 있었던 맨유 경기 중심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어제 8월 4일로 한국 시간 기준 8시 반 정도의 경기를 한 걸로 알고 아침이었죠, 있어요. 이게. 네.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번 프리시즌 경기를 다 팔로우하고 있지 못해가지고 이제 경석이 형이 슬롯 좀 분석해 와라 했을 때 급하게 맨유전을 찾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만 보고 분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러프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아마 시즌이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그리고 계속해서 B클럽들과의 매치를 좀 다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맨유전을 바탕으로 리버풀 위주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선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자면 리버풀의 일부 선수들이 휴가로 인해서 미국 네. 투어에 불참을 했죠. 아놀드, 루이스 디아스, 누네스 등 여전히 좀 휴가로 인해서 팀에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 투어에는 불참하고 나중에 복귀를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시즌 3경기에서 비슷한 라인업을 유지 중인 슬롯인데요. 시트상으로는 이날 4-2-3-1 정도로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4-3-3 내지는 4-2-3-1이요. 그리고 차이점을 꼽자면 이전 경기 두 경기에서는 소보슬라이가 주로 6번 위치에 출전을 했었는데요. 이날은 흐레반베르와 존스가 6번에 공동으로 투볼란치처럼 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덴베르가 센터백 자리를 맡고 있었는데 휴가에서 복귀한 코나테가 오늘은 좌측 센터백으로 출전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일단은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이제 살라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반다이크라든지 뭐 이런 주요 자원들 일단 안 나온 선수들도 좀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계속 비슷한 시스템을 계속해서 가동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뭐 전술 분석하기엔 좋은 경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포인트로 좀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후방 빌드업입니다. 네. 슬롯의 후방 빌드업이 좀 상당히 좀 유니크하다? 네. 아니면은 좀 되게 슬롯이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슬롯은 2-4 형태로 후방 빌드업을 전개를 합니다. 풀백 그리고 6번 위치에 따라서 3-3-2-3 등으로 변형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2-4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맨유는 전방에 6명, 투톱과 윙어 그리고 2명의 미드필더까지 이 6명이 맨투맨 마킹과 지역 방어를 혼용해서 압박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사 형태는 그 지난 경기였죠. 아스날전에서도 나왔던 흐름이고, 그리고 슬롯 감독의 그러니까 빌드업 전술에서 좀 특이한 거는 풀백이, 그러니까 원래 이사면은 풀백이 좀 넓게 서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풀백도 좁혀가지고 거의 미드필더가 4명인 것 같은 그림도 주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아스날 진첸코처럼 인버티드까지는 아니고 그렇죠. 평범한 위치보다 조금 더 들어왔다. 그래서 좀 더 센터백이 뭐 미드필더한테 주든 풀백한테 주든 뭐 이런 선택권을 좀 넓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인버티드 풀백이랑 평범한 풀백 약간 중간 정도 되는 위치인 것 같아요. 딱 풀백 위치가. 맞습니다. 일단 전형만 봤을 때는 코나테와 콴사가 뒤에 2명을 맡았고요. 치미카스와 브래들리가 각각 전진을 해서 양쪽 폭을 벌리는 역할을 맡아줬고, 존스와 흐라벤베르가 중원에서 투볼란치처럼 움직이면서 2-4 형태를 맡아줬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센터백 2명과 6번 2명 이 사각형 간의 호흡이었다고 봤거든요. 이날은 코나테, 콴사, 존스, 흐라벤베르가 호흡을 맞췄고요. 하지만 대표팀 복귀 후 첫 경기 치르는 코나테 쪽에서 조금은 호흡 안 맞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존스와 흐라벤베르가 전문 6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불안 요소가 조금은 존재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도 이제 아스날의 압박이 좀 꽤나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은 거의 4-3-3에 가까운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또 굳이 이제 2명을 꽉 아래에 배치를 하면서 조금 변화는 준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2-4면 되게 많이 준 거거든요, 뒤에.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좀 빌드업에서 불안한 부분이 많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스날전도 그렇고 이번 맨유전도 그렇고 경기 초반에 몇 차례 패스미스가 나오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맨유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찬스를 내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슬롯 감독이 조금 더 전술적으로 조직력을 키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풀백 역시도 상황에 따라서 중앙지향적인 동선을 가져갑니다. 브래들리와 치미카스는 2-4의 양측면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변형 백스리의 스토퍼로 위치하거나 아니면 6번 롤로 안쪽으로 움직여주면서 볼을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빌드업 전형을 조금 더 유기적으로 좀 변경할 수 있었고요.
후반전으로 될수록 저는 약간 윙백 같다라는 인상을 받기도 네. 했습니다. 약간 3-4-3처럼. 그래서 브래들리가 특히 좀 직선적인 풀백으로 네.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전술에서 브래들리가 가져갈 수 있는 역할이 꽤나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온다고 공격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공격할 그렇죠. 때는 또 와이드하게 벌려서 공격도 많이 하니까 뭔가 되게 이 풀백들의 움직임은 시간이 지나고 경기들을 보면서 좀 자세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특이해 보이긴 합니다. 맞아요. 공격 전개시를 살펴보면은 뭐 브래들리가 언더래핑을 한다거나 살라가 가운데로 들어와져 네. 있을 때는 브래들리가 오버래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살라, 브래들리, 엘리엇이 스위칭을 하면서 각각의 포지셔닝을 바꿔주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풀백의 위치에 따라서 측면 공격이 어떻게 좀 변형되면서 공격이 되는지도 좀 살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슬롯 감독의 축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고정된 포메이션을 가져가기보다는 로테이션 형태로 이 선수가 여기로 이동하면 뭐 다른 선수가 다른 데로 또 이동해서 맞습니다. 채워주고 뭐 이런 형태가 좀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그런 걸 예상할 수 있는 좀 경기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전체적으로 빌드업은 센터백 2명과 6번 2명 이 사각형 네. 안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풀백은 그 유닛 속에서 파생되는 효과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숫자 싸움을 해두는 역할로 조금 더 사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술의 장점을 좀 개인적으로 경기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일단 1차적으로 수비 안정감을 좀 더 네.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후방에 6명 정도의 숫자가 배치되어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전환 상황, 그러니까 패스 미스가 나오거나 상대의 역습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전환 상황에서 안정감이 네. 상당히 높습니다. 앞선 패스 미스 상황을 봤을 때 수적 열세에 놓였다면은 바로 빅찬스로 네. 이어졌겠지만 많은 수비 숫자 덕분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이날 경기 맨유에 빅찬스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패스 미스에도 불구하고 수비를 잘 해낼 수 있었던 그런 배경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일단은 6명이 있으면 아무래도 뭐 이제 거의 한 5명 아니면 극단적으로 이제 4명 쓰는 팀도 있고 한데 어쨌든 숫자가 한 명 더 많으면은 그만큼 더 안정감은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빌드업 루트 역시 훨씬 더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겠죠. 2-3, 3-2 빌드업에서는 6번이 맨투맨 마킹을 당해버리면 패스 루트가 급격히 줄어들거나 패스 미스가 많아지거나 좀 그냥 뻥축구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슬롯은 6번을 2명 배치함으로써 선택지를 늘렸고요. 존스와 흐르멘베르가 뭐 좁혔다가 벌렸다가 한 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움직여주면서 패스 선택지를 다양하게 만들어주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들의 더미 움직임을 통해서 앞선에 위치한 엘리엇, 이 선수가 상대 미드필더 그리고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보다 프리하게 공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빌드업적으로 루트가 다양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리고 지금 형태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숫자를 많이 뒤에서 배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쨌든 그거에 맞춰서 일단 이번에 맨유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와 줬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후방에 숫자가 많으니까 한 번에 딱 돌아섰을 때 선수들이 맨투맨 마크, 상대가 맨투맨으로 올라왔을 때 그걸 한번 이제 등진 선수가 잘 빼주고 그다음에 앞을 본 선수가 한번 공을 딱 풀어냈을 때는 뒤에서는 확실히 다 모든 선수가 거의 1대1로 걸리는, 그래서 리버풀의 공격진의 퀄리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빌드업이 잘 풀리면 엄청난 장점이 있겠다는 맞아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우려점도 역시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방 숫자 싸움을 좀 잘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 2선에 위치한 엘리엇에게 공간이 잘 창출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적 우위를 만들기 쉽지만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엘리엇이 빠르게 돌아서는 데에 성공을 하더라도 4대4의 수적 동위가 발생이 되고요. 수적 우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풀백이나 3선 선수들의 빠른 전진 그리고 공격 가담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좀 요구되는 게 아무래도 많은 훈련 그리고 뛰어난 호흡, 활동량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맞아 떨어진다면 괜찮겠지만 뭐 체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개개인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은 난항을 겪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물론 측면 유니플레이, 역습을 통해서 기회를 잘 만든 경기이기도 하고 활동량과 속도가 충분히 뒷받침되는 스쿼드이기 때문에 뭐 리버풀이라면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후방에 숫자가 하나 많으니까 어쨌든 전방에서 수적 우위까지는 확보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어쨌든 밑에서
올라와주는 뭐 존스라든가 아니면 뭐 좌우측 풀백이라든가 네, 이런 풀백이라던가. 선수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가담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올라와주는 걸 잘 활용을 하면은 또 맞아요. 문제는 없을 거고 그리고 1대1 상황에서도 장점 있는 선수들이 뭐 살라라든지 사실 살라가 살라라든지. 그런 좀 많이 보여줬고 도가 텄죠. 그래서 1대1 상황에서 이제 공간이나 아니면은 선수들의 찬스 슈팅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잘 나오는데 좀 집중하는 축구인 것 그렇죠. 같아요. 중앙의 숫자도 좀 많이 넣으면서. 맞아요. 잘 풀어 나오면은 그 뒤에서의 합류나 이런 움직임은 우리가 자신이 있다라는 인상을 좀 받을 수 있었던 어제 클롭이었습니다. 슬롯이었습니다. 슬롯이었죠. 자, 그리고 공간 활용 문제가 조금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2-4-1, 2-3-5 전형을 좀 살펴볼게요. 이거는 2-4전형과 약간 비슷하지만 네. 다른 그런 전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의 장점은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자연스럽게 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6번이 앞을 보고 볼을 받을 수 있다면 뭐 존스와 흐러벤베르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하프 스페이스의 지역에서의 전개가 가능하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진영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움직임이고 그리고 네. 지난 경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셨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앞을 보고 맞아요, 잡을 맞아요.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상당히 어려운 움직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상대 그런 박스 포켓 안에서의 움직임보다는 덜 위협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선에서 볼을 받았을 때 풀백과 존스가 빠르게 전진해서 포켓을 점유하는 그런 약속된 플레이가 좀 더 경기상에서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토트넘의 2-3-5라고 봤을 때 뭐 메디슨과 사르가 상대 미드필더 수비라인 사이에서 포켓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좀 후반기에는 우도기가 그 위치를 네.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상대 그 사각형 포켓 안을 점유하고 있는 선수를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고 역시 이것도 약속된 플레이가 된다면 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이야 뭐 맨유나 아니면 뭐 아스날이나 다 올라와 줘가지고 풀어내면은 뒤에 공간이 많았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 프리미어리그 들어가면은 뭐 리버풀 상대로 내려앉는 팀도 많을 거니까 그래서 내려앉았을 때 상대가 수비 숫자를 어느 정도 확보해놓고 경기를 했을 때 과연 맞습니다. 이렇게 6명을 뒤에 놓고 게임을 해도 되는가? 물론 이제 그건 다른 플레이 아마 있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 1차 압박을 파괴하기 위한 후방 숫자가 조금은 많다고 네. 느껴졌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이 뭐 5-4-1로 앉았을 때 2-3-5로 함으로써 2명으로 1선을 한 명의 1선을 넘어선다거나 아니면 4-4-2 수비 진영을 파괴하기 위해서 3-2-5의 3백이 그거를 넘어선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모습이 많았는데 사실 이날 맨유가 6대6으로 대응을 해버리니까 그 6명이 다 후방 빌드업에 참여되는 네. 게 조금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6명을 뒀지만 뭐 숫자 우위 확보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앞에는 숫자도 적다 보니까 뭐 롱볼이나 그냥 빠르게 방출했을 때 네네네. 성공 가능성도 좀 줄어들고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상대가 이렇게 대응을 압박을 세게 했을 때 그거에 대가 리스크는 그대로인데 리턴만 적어지는 앞에 숫자가 줄으니까 빌드업에서의 리스크는 똑같고 뭐 그래서 지금도 전반전 보면은 되게 실수도 많이 나왔거든요. 빌드업에서. 맞아요. 그래서 6명을 뒀는데도 이렇게 실수가 많이 나온 건 어차피 상대도 그만큼 많이 하나 더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전방 숫자 싸움에도 후방 숫자 싸움이 영향을 연쇄적으로 네.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물론 이런 부분들이 상대의 압박 패턴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만 봤을 때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아스날전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어쨌든 올라와주는 팀들 상대로 경기를 한 거니까 네. 그래서 좀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 좀 경기하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좀 리그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다음 경기도 이제 맨시티라 가지고 상대가 그래서 아마 막 내려앉거나 또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기조가 좀 유지는 될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이제 리그 진짜 들어가봐야 좀 약팀들을 만나봐야 과연 내려서는 팀들 상대로는 어떤 또 슬롯이 움직임을 준비했을지. 그러니까 사실 제가 기억하기에 페넌트 시절에 이렇게 막 후방에 많이 두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챔피언스리그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게 챔피언스리그 역시 강팀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안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약팀이 강팀을 상대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아무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 장면을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한 35분쯤의 장면입니다.
코나테가 존스에게 패스를 하고 존스가 흐르벤베르에게 그리고 그렇게 바로 역습을 나가는 엘리엇과 살라를 거쳐서 역습을 나가는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좀 보셔야 될 게 코나테가 측면을 활용하지 않고 굳이 그 6번을 활용하려는 그런 강제적인 움직임 그리고 존스와 흐르벤베르의 폭이 상당히 좁거든요. 네. 그래서 한 명이 딱 링크업 역할을 해주면 다른 한 명이 좀 앞을 보고 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고자 했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엘리엇과 살라를 거쳐서 브래들리의 언더래핑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리버풀의 슬롯 감독이 의도한 좀 전개를 완벽하게 보여준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 외에는 뭐 코나테가 전방 압박을 좀 파괴하고자 앞에 패스를 찔러 넣었는데 이거를 좀 맨유 선수에게 뺏기는 장면이라던가 이건 위험한 패스였죠. 이건 사실 그렇죠. 아까와 장면과는 다르게 그냥 3선을 무시하고 바로 2선으로 가려다가 잘린 거니까 왜 이 슬롯 감독이 굳이 3선을 이제 2명 좁혀가지고 거쳐서 가려고 하는지는 이제 코나테의 패스에서 좀 나오지 않았나. 아마 이게 약속은 아니었겠죠. 네. 그렇죠. 지금 이게 한 7분 30초 정도의 상황인데 이게 더더욱 위험한 건 뭐냐면 맨유가 맨투맨 압박을 안 했다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지역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전방의 2명이 센터백을 마크하는 게 아니라 패스 라인을 막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측면에 있는 레시포드도 윙백에 붙어 있다기보다는 좀 안으로 좁혀서 패스길을 막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런 상황에서 코나테가 무리하게 자신들의 전술을 이행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조금은 위험한 패스미스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은 12분경에 나왔던 패스미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이런 걸 언제 느꼈냐면 그 터너 부임 초에 브라이튼한테 깨졌던 경기 있잖아요. 그 에릭센한테 굳이 집어넣다가 계속 뺏겨서 4골인가 먹혔잖아요. 그래서 슬롯 감독이 이런 그 센터백이 6번에게 주는 이런 빌드업 패턴을 어느 정도 좀 고집하느냐에 따라서 상대 대응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장면이 계속해서 나온다면은 조금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풀백을 좀 잘 활용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6번을 당연히 중심으로 가야겠지만 사실 그 풀백이 좁게 오는 것도 다 선택지를 많이 주려고 또 오는 거기 때문에 풀백으로 가는 선택지도 분명히 있긴 할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딱 입력을 하면은 그 하나만 하려다 보니까 좀 실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고 준비가 많이 되다 보면은 뭐 좀 더 유연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뭐 아르테타도 뭐 초반에는 고생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슬롯 볼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슬롯 볼을 보면서 느낀 거는 빌드업을 풀어 나가면은 굉장히 위협적이죠. 장점이 많지만 앞에 일단 풀어만 나가면 되게 좋아요. 근데 그 리스크는 좀 큰 것 같아요. 빌드업 시의 리스크. 뭐 이제 숫자를 수비 지역에 많이 두고 그래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어쨌든 한 단계 거쳐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느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가 저는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전술 환경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빠르게 짝짝짝 짧은 패스로 나가려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센터백과 6번이 사각형으로 위치하다 보면은 이게 6번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각선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위치했을 때는 앞을 보고 정면에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이게 패스기를 창출하는데 사실 쉽지만은 않은 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영리한 6번의 움직임이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6번의 움직임에서 파생되는 엘리엇으로 향하는 두 줄 건너 패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야지 리버풀의 빠른 역습 그런 속공들이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수비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공격 많이 봤으니까. 맞습니다. 자, 전방 압박에서 먼저 포인트를 좀 잡아볼게요. 압박 시에는 엘리엇이 전진해서 1차 압박 전형을 구축했습니다. 물론 클럽 시절만큼의 강한 압박을 지속하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맨투맨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견제해 주려는 모습은 지속적으로 보여줬고요. 높은 지역에서 볼을 뺏으면 직선적인 자원들을 활용해서 빠르게 전개하려는 의도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두 번째 득점 장면을 살펴보면은 볼을 뺏어낸 콴사가 살라에게 원터치 패스를 내주면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사실 콴사가 그 상황에서 만약에 볼을 받았으면은 다시 뒤쪽으로 빼면서 자신들의 빌드업을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걷어낸다거나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었는데 굳이 그 로빙 패스로 살라에게 건네주고 살라도 지체하지 않고 자신들의 드리블을 활용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슬롯이 팀에게 요구한 그런 속공 포인트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슬롯의 압박 전술을 보면서 뭔가 사냥을 하러 간다기보다는 공을 사냥을 탈취하러 막 달려간다기보다는 그물을 치면서 이제 유도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의도한 시점이 오면은 공이 탈취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튀어나오고 빠른 역습 뭐 이런 형태라서 아무래도 역동성은 클럽 시절보다 조금 좀 떨어지죠. 조금 떨어지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뭔가 조금 더 달라지면서 뭐 발전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요즘은 이렇게 달려드는 압박을 잘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옛날과는 달리. 쉽지 않죠. 상대방이 어느 정도 압박을 풀어내는 포메이션을 많이 연구해오는 추세기도 하고 그리고 전방 압박을 했을 때 뒤에서 오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블럭을 쌓고 내려앉아버리는 팀들도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슬롯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그물을 구축하는 그런 그물의 퀄리티는 뭐 앞으로 이제 시즌 준비하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과연 퀄리티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시즌 들어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비 국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임 감독이었던 클롭과 비교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고요.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4-4-2 두 줄 수비를 병행합니다. 물론 이게 되게 무리뉴처럼 착착착착 돌아가는 느낌은 아니었고 미드필더와 수비진이 탁 붙어버리면서 상당히 좀 마크맨의 난항을 겪는 모습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롭 감독에 비해서는 확실히 수비할 땐 우리 수비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선수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슬롯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확실히 뭔가 클럽 시절에는 뭐 마지막 시즌에도 그랬고 사실 뒷공간에 털려가지고 실점하는 게 너무 많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2사 빌드업 전형을 통해서 수비 전환, 뒷공간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했다는 것 앞서 말씀드렸고 이런 것에 대한 장점 중에 하나가 저는 센터백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버풀이 센터백이 물론 뭐 반다이크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고 코나테 너무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코나테의 부상 그리고 반다이크의 노쇠화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클럽 감독이 좀 선택했던 그런 수비 전형을 유지하면은 이 선수들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슬롯처럼 때로는 수비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 센터백 자원들에 대한 부담이 확연히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클럽 시절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뭐 리버풀의 원래 기존 색태도 유지를 하고 뭐 그리고 뭐 슬롯 감독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채워 나가는 게 아닌가. 뭐 압박에서 뭐 당연히 좀 일정 라인을 유지하면서 압박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비 라인도 뭐 조금 뒤로도 물리고 그리고 라인 유지도 적극적으로 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조금 달라진 리버풀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즌 시작하면. 맞습니다. 수비 전환 상황 역시도 성실하게 압박하면서 상대 지역에서 볼을 재탈취하려는 의도를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클롭의 개겐 프레싱에서 볼 수 있었던 역압박 이런 패턴 역시 적절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자면 리버풀의 색깔을 일정 부분은 유지를 하면서 좀 더 거기에서 안정감을 좀 한 스푼 더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버풀의 선제골과 두 번째 골 장면 앞서 언급드렸겠지만 계속해서 볼을 탈취당했을 때도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서 역압박 그리고 볼 탈취 그리고 역습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마인드셋을 상당히 잘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 슬롯 감독의 장점, 단점,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런 전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어떻게 슬롯이 팀을 운영해야 될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이적 시장이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리버풀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번 시즌 활동을 하지는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과연 리버풀은 어떤 부분을 좀 보강을 해야 될까 이 전술 시스템 하에서. 리버풀이 이번 시즌에 영입이 없는 거의 유일한 팀이라고 해요. 정말 이래도 될 정도인가? 왜냐면 보강 포인트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슬롯 감독과 새로운 감독이 왔는데 영입이 없다는 건 좀 많이 이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임 선물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직까지는 영입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한 슬롯본의 핵심 선수들은 센터백 그리고 6번 선수 였습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들은 리버풀의 취약 포지션으로 꼽히고 있겠죠. 물론 뭐 퀄리티가 괜찮은 포지션, 뭐 센터백 같은 경우에는 뎁스가 문제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숫자는 많은 미드필더는 오히려 퀄리티 있는 6번이 확 없다 이런 약점이 있는데 특히 6번 자리 흐라벤베르, 소보슬라이, 엔도, 존스 등 다양한 선수가 기회를 받고 있지만 다들 조금씩의 불안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6번에 대한 영입은 좀 확실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번이 가장 급한 포지션이고 원래는 이제 엔도도 좀 써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엔도가 좀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을 그렇죠. 보이면서 엔도는 조금 밀리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뭐 커티스 존스 뭐 이런 선수는 사실 스타일 자체가 아예 6번이랑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진짜
뭐 예를 들면 카이세도 같이 진짜 전문 6번 전 선수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건 사실 지난 시즌에도 나왔던 얘기긴 한데. 네. 뭐 일단 프리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엔도가 생각보다 슬롯볼에 적응하지 못하는 네. 모습, 그리고 뭐 소버슬라이도 활용을 했지만 수비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나마 이제 대표팀 연령별 대표팀에서 존스가 6번 역할을 맡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존스가 프리시즌까지는 현재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존스가 일단 투볼란치 한 자리를 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또 반대로 수비적인 역할을 봤을 때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영입해야 될 것도 같고, 그래서 저는 아놀드가 좀 이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대표팀에서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대표팀에서 그 자리 했다가 하면 망했거든요. 물론 이제 잉글랜드 대표팀이랑 리버풀의 상황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보여준 수비력이나 아니면 패스에서 실수하는 거 보면 리스크가 진짜 너무 클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아놀드가 대회 수비형 미드필더 쓰는 거. 대인 수비 뭐 이런 포인트에 있어서 상당히 약점을 보이는 선수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또 풀백에서 이렇게 언더래핑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런 스타일은 지금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그렇죠. 또 한 5년 전엔 잘했지만 이 슬롯의 시스템 하에서 풀백은 이제 빌드업 도와주다가 딱 공이 빌드업에서 풀어나가면 당장 달려가서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활동량과 결국 지구력이 무조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건데 아놀드한테 그게 지금도 남아있나? 근데 이게 젊은 선수인데 이거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저는 아놀드가 바뀌는 것도 바뀌는 거겠지만 지금 맨유전에서 보여준 전술만 봤을 때는 그 풀백 자리는 저는 브래들리가 훨씬 어울린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건 뭐 슬롯이 바꿀 수도 있다. 시스템을 기조를. 조금 바꿀 수 있다. 네. 아놀드가 들어온다면. 저는 슬롯이 그 정도의 전술 역량은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아놀드를 풀백으로 기용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맞는 전술 시스템 변형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감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놀드의 자리가 6번이 될지 풀백이 될지 이걸 지켜보시는 것도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일단은 뭐 센터백은 숫자 보강은 무조건 필요하고, 리버풀도 유럽 태양전 가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숫자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부분도 이제 전문적인 뭔가 좀 더 수비력까지 갖춘 미드필더, 빌드업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미드필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과연 슬롯볼에서, 그러니까 슬롯의 축구에서 과연 누가 좀 잘 활약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선수가 좀 주목해 볼만 할까요? 저는 제일 잘할 수 있는 선수라기보다는 클롭 시절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좀 빛을 볼 수 있는 선수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번 자리에 뛸 수 있는 선수들, 여기에서는 엘리엇, 그리고 카르발류, 거기에 더해서 클럽 밑에서 조금 전술적으로 한계를 보였던 소보슬라이까지 이 세 명의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공을 받고 돌아서는 움직임이 많이 요구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찬스 메이킹 능력까지 갖춘 해당 선수들이 좀 이 자리에서 전술적으로 수혜를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뭐 소보슬라이 같은 경우는 기대보다는 확실히 좀 활약이 미미했고, 뭐 그리고 일단은 미드필더로 좀 활용이 되면서 본인의 장점이 좀 100% 발휘될 수 없는 자리에 뛴 감도 있어요, 첫 시즌은. 맞아요. 사실 메짤라라고 하지만 작년 클럽에서의 메짤라는 제가 생각하는 메짤라는 아니었거든요. 조금 더 갤러거처럼 압박을 해주고 좀 뒤에서 살라나 아놀드나 이런 선수들의 똥을 치워주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맡았다고 개인적으로 좀 느꼈는데, 슬롯은 아마 소보슬라이를 그렇게 쓰진 않을 것 같아요. 6번으로 쓰였으면 썼지, 차라리 공미로 위치를 하면서 소보슬라이가 돌아서고 중거리를 때리고 유니플레이를 가져가고 좀 그런 환경들을 좀 더 만들어줄 수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보슬라이가 10번에서 좀 많이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더해서 파비오 카르발류, 이거 뭐 실패한 유망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프리시즌에 지금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유망주예요 지금. 네, 너무 잘해요. 제가 골도 넣고, 뭐 오늘은 오른쪽 위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카르발류를 비교적 덜 언급을 했는데, 카르발류 역시도 이 자리에서 상당히 좀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기대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저는 좀 진부하지만 살라가 굉장히 슬롯볼에서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을 뒤에 숫자를 많이 되면 상대방을 다 끌어들여 놓고 뒤에는 좀 상대방의 뒷공간을 좀 넓게, 그다음에
공을 잡았을 때 좀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또 그 상황에서 살라의 또 장점이 발휘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또 어시스트 능력도 상당히 출중해졌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뭐 공격수 한 3-4명이서도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또 살라다 보니까 굳이 막 그렇게 살라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막 그 공격 숫자 확보를 안 해도 그냥 살라가 알아서 또 마법을 부리는 장면도 있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살라한테 뭐 1대1 뭐 2대1 사실 저는 부치가 수적 열쇠만 안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슬쩍 이렇게 동료를 잘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면은 슬롯볼에서 공간이 많기 때문에 뒤에는 그래서 좀 살라가 활약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저희가 그렇죠. 쭉 설명했던 오늘 경기 역시도 두 번째 골을 환상적으로 네. 어시스트하는 과정에서 살라의 그런 맞아요. 원온원 스킬들이 많이 활약을 그거는 했고요. 뭐 거의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낸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래, 연결을 살라? 해줬더니 살라가 하고 이제 만들어내는 맞아요. 근데 이제 공수 전환이라던가 아니면 그 역습 상황에서 클롭 감독은 사실 살라한테 공을 던져주고 거기서 살라가 알아서 하라고 했던 스타일이었다면 슬롯은 주변 선수들의 움직임을 좀 활용을 네. 해서 살라가 조금 더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오늘 경기에서는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일단 벗겨 나와서 살라가 공을 받았을 때 살라 네. 자체가 너무 편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살라가 이제 또 나이가 많은 선수기 때문에 33살인가요? 그렇기 이제 때문에 손흥민이랑 동갑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포인트에서도 살라 역시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슬롯의 축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확실히 재미있는 감독이 들어왔다고 맞아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리버풀의 결과야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번 시즌 확실한 건 리버풀의 축구는 재밌을 것이다. 맞아요. 중립 팬들이 리버풀 경기를 본다면 항상 추천해줄 만한 경기가 될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슬롯에 대한 총평하기에 앞서서 이 경기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마무리 짓자면 솔직히 저는 3대0 날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맨유도 좀 공격도 많이 했고 사실 놓친 것도 많았고 그리고 슈팅만 보면은 사실 맨유가 훨씬 많긴 했거든요. 맞아요. 물론 그 빅찬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리버풀이 너무너무 좋았긴 했습니다만 맨유 역시도 굉장히 많은 찬스를 놓치기도 했고 그리고 리버풀이 자신들에게 온 찬스를 꼬박꼬박 넣어준 덕분에 3골 차이라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원사이드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슬롯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 이거 3대0 경기력 아니고 더 발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날만 봤을 때는 아직 슬롯에게도 조금은 발전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적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감독이 리버풀에 왔다는 것 자체가 팬들한테는 설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 마무리해보고 그리고 슬롯은 그럼 마지막 총평해보자면 어떤가요? 저는 솔직히 그 클롭 마지막 시즌에 그 클롭을 전술 없다고 까는 팬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좀 부족하다. 뭐 치매 세부 걸렸다. 전술. 뭐 게르만 노인이다. 그리고 대응에 대해서도 좀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전술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런 팬들의 비판에 대해서 조금은 가혹하다는 생각이 솔직히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슬롯이 확실히 전술적으로는 뭔가 아이디어가 많은 감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평을 한 줄로 해보자면 전방 압박, 속공 등 기존 리버풀의 색채를 계승하면서도 보다 안정적이고 조직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이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슬롯 감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 마지막으로 맨유랑 같이 경기를 했으니까 맨유 얘기도 잠깐 해보면 맨유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경기? 카세미로가 맞아요. 아니, 주목을 가장 많이 받았죠, 안 좋은 걸로. 왜 그럴까요? 아니 저는 솔직히 파비오 카르발류의 선제골 장면도 카세미로가 볼을 뺏기고 카세미로가 제쳐져서 골을 먹혔거든요. 그 선수가 이제 2년 전만 해도 맨유의 모든 역습을 다 닦아줬던 선수인데 모든 빌드업을 다 맡아줬던 선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좀 망가졌을까라는 우려점이 조금 먼저 들었습니다. 요즘은 여기저기 이적설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 이적설이 나오는 곳에서도 오지 말라고 하는. 진짜요? 네, 그 정도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도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건 그냥 설에다가 팬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팬들은 경기 보고 얘기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다 감안해도 사실 카세미로란 이름에 기대서 그다음에 본인도 사실 이번 시즌 비판을 많이 받았을 때 이제 내가 다시 일어나겠다 더 보여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프리시즌 하는 거 보면 프리시즌이긴 하지만 다 감안해도 이건 조금 심상치가 않다. 지난 시즌의 모습이랑 이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맞아요. 그리고 역시 센터백에 대한 부분도 레니오로가 오자마자 좀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에 이제 에반스 형님이 또 나섰어요.
또 에반스 형님 말씀 후반에는 이제 거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이수 선수들이 출전을 하면서 좀 수비가 많이 허약해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맥과이어 선수도 아마 부상으로 언제 네,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근데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경기였고 요로 선수는 또 다리 부상으로 한 3개월 가까이 빠질 수 있다고 해요. 이런 포인트들이 맨유의 지난 시즌 PTSD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였던 것 같아서 이번 시즌 맨유 수비진이 안정되기 위해선 센터백이 한 명 정도 확실히 네. 더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델리트 얘가 계속 필요할 것 불타오르고 같습니다. 있죠. 예. 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확실히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공격 쪽에서는 뭐 레시포드가 안 좋을 때보다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네. 아마드 디알로 네. 저는 꽤 괜찮게 봤습니다. 뭐 그리고 산초도 뭐 그냥 괜찮은 장면 한두 장면도 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팀에는 어쨌든 들어올 수 있다는 능력은 보여줬으니까 그다음에 뭐 이 테나 감독이 공격수로 뭐 사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산초 활용 의지를 표명을 했으니까 뭐 산초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슬롯이랑 비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시스템 자체가 슬롯볼에 비해서 뭔가 좀 평범해 보이긴 했어요. 맨유의 시스템이. 이게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맞아요. 슬롯이 굉장히 좀 포지셔닝 플레이, 유닛 플레이 되게 중시하는 감독이기도 하고 특히 이날 경기에서 후방 빌드업을 굉장히 명확한 패턴으로 준비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터너 감독이 야 너는 왜 이렇게 평범해 뭐야? 그러니까 약간 평범 상대적인 거지만 축구는 언제나. 터너 감독이 뭐 나쁘지 않은 준비를 해오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저는 2-4 빌드업의 맞춤 전술로 6명의 전방 압박을 준비해왔던 거 그리고 후방 빌드업 시 완비사카를 위에 던져놓고 오나나의 롱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거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리버풀에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확실히 터너 감독에 대한 그런 포인트들이 잘 안 보였던 것 같기는 해요. 리버풀은 딱 이게 포인트가 딱 있는데 맨유는 그에 비해서는 좀 평범해 보이는 그냥 리버풀의 그냥 좋은 상대팀 이 정도로만 보여가지고 그다음에 결과 자체도 뭐 0대3으로 지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프리시즌이지만 결과들이 다 거의 좋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뭐 레알 베티스한테도 3대2로 개고생하면서 이기고 골도 개 못 넣어. 그리고 아스날한테도 뭐 지고 다음 경기가 이제 맨유가 맨시티거든요. 이제 리버풀은 세비야고. 다음 경기에 물론 이제 맨시티도 지금 맨시티 스쿼드가 좀 약해진 상황이라 막 대패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뭔가 맨유도 불안한 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센터백즈는 이거는 센터백이랑 그다음에 카세미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영입해야 돼요. 6번은 확실히 카세미르는 안 될 것 같아. 그 맨유의 이번 시즌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그거잖아요. 미드필더 간격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줄 것이냐. 지난 시즌에는 그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간격이가 맨유에서 항상 화두였던 것 같은데. 뭐 캐러거도 언급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면서 맨유의 그 중원 삭제 저는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중원 삭제 축구를 어느 정도 이번 시즌에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카세미로가 프리시즌부터 이렇게 호러쇼를 보여준다면 조금 더 에너지틱하고 젊은 6번 미드필더가 한 명 정도는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일룬도 부상이고 이런 거 생각해보면 맞아요. 보강 포인트가 너무 많아. 공격수도 뭐 지르크제가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휴가고 아직 그래서 거의 공격수가 원래 아닌 선수들이 계속 나서면서 약간 부족한 면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호일룬이 없는 상황, 그 다음에 요로가 없는 상황, 뭐 이런 부상으로 빠진 상황들에 대해서 결국 이제 맨유는 맨날 영입해야 되는 얘기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영입으로 지금까지도 돈을 많이 썼지만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말에 커뮤니티 실드 뭐 중계하시나요? 커뮤니티 실드 아마 주말이니까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로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맨시티와. 맞습니다. 방금 언급드린 경기가 이제 맨시티인데 또 커뮤니티 실드에서는 또 맨시티도 여러 선수들이 돌아올 거니까. 아까 뭐 이게 경기가 말문이 막히죠 이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은 이제 지금 센터백 라인을 봤을 때 과연 이제 혼란이 앞에 선다고 가정하면 이게 타협이 안 되거든요. 이때 리산드로가 정상 복귀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부상이라는 얘기는 없지 않나요? 그 휴가일 거예요. 아마 휴가잖아요. 그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한 선수기 때문에. 근데 뭐 와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긴급 호출. 이비자에 있어도 야 와야 돼 이거. 바로 웸블리로 와. 45분이라도 뛰어야 이게 지금이면 진짜 이번 경기 나섰던 센터백 조합이 사실 지금 안 다친 베스트야. 몸 건강한 선수들 중에는 베스트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맨유 지금 센터백진이 전반에 에반스 린델로프였거든요. 이거 안 돼. 진짜 깝깝한 라인업이고 원래 에반스도 이번 시즌 하고 원래 가셔도 안 이상한 형님인데
이게 린델레프가 이적설이 있었거든요. 네. 뭐 어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면 사실 주전 선수 아닌가요? 린델레프 정도면. 그래서 이게 맨유의 센터백 고민은 이번 시즌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요로가 좀 정상 컨디션으로 빨리 복귀하는 것이 3개월이면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월말 연말까지는 못 나오는 거니까. 11월까지는 못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커뮤니티 시드까지 좀 빠르게 재정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휴가 간 선수들 복귀하고 그러겠지만 그리고 공격수도 결국 지르크제가 한 경기도 안 뛰고 바로 커뮤니티 실드 투입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선발 슈전. 그럴 수도 있지. 네. 공격수가 아예 없으니까 산초를 계속 톱으로 쓸 수는 네. 없잖아요. 지금처럼. 그리고 호일룬이 바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맨시티가 저는 개인적으로 커뮤니티 실드에 조금 약한 팀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항상 뭐 커뮤니티 실드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팀이기 때문에 굳이 맨시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라면 시즌 초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맨유라면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맨시티도 사실 미국 투어에서는 풀라인업을 전혀 가동하지 않았고 뭐 어린 선수도 많이 데려가고 그리고 뭐 지르크제 같은 선수들의 상황은 마찬가지로 프리시즌에선 발을 안 맞추다가 갑자기 그냥 커뮤니티 실드 전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맨시티도 영입을 안 해. 얘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맨시티는 근데 이 맨시티가 영입을 안 하는 것과 이제 맨유도 영입을 했지만 이제 영입이 더 필요한 거랑은 근데 좀 무게감이 다르다. 아 다르죠. 맨시티는 뭐 원체 스쿼드가 좋으니까 이제 보강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맨시티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사비오 선수가 왔는데 그 선수 말고는 없는 걸로 압니다. 네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맨유, 맨시티 또 커뮤니티 실드 있으니까 또 그 경기를 또 맨유 입장에서는 또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일단 원래 이번 주도 목요일 팀이 원래는 진행이 돼야 되는데 또 목요일 팀에 참여하는 또 동군 현승이 이렇게 일정이 다 있어가지고 목요일 팀 그러니까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진행이 안 된다면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녹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